잼버리 부시 사태 감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준비기간 6년 가운데 5년이 문재인 정부라며 전 정부 책임을 거론했고, 민주당은 남탓 정권이라며 한덕수 총리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와 막바지 휴가철이 이어지면서 전국 관광지에는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계곡에서 손주의 튜브를 찾아주려다 할아버지가 물에 휩쓸려 숨지는 등 물놀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왕의 DNA 갑질 논란이 벌어진 초등학교에서 교권이 침해당할 때 구제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교칙에 위원회를 개최할 조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마와 폭염,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과일과 야채의 품질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배추값은 한 달 새 2.6배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책임 규명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이 준비부터 운영 과정까지 뭐가 문제였고 누가 잘못했는지 철저히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전라북도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잼버리 조직위 등 관련 기관 모두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지자체 사무에 대한 직무 감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핵심 소재 규명을 위해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 전라북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도는 2년 전 새만금 부지의 집안 침하 가능성을 검토하고도 부지 조성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전북도와 부안군 공무원들은 잼버리 준비와 홍보를 목적으로 외유성 출장을 수십 차례 다녀와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관광으로 퍼다 쓴 것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총 사업 예산 1,171억 원 중 74%를 운영비로 쓴 반면 야영장 시설 예산으론 11%만 사용했습니다. 전북도와 함께 조직위를 구성한 여가부와 행안부도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회 유치 부지 선정부터 인프라 구축,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준비 기간만 최소 6년이었던 만큼 수백 명이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대규모 인력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예정된 감사 계획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만 이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권의 내탓 공방까지 지켜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잼버리 대회 준비 기간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개최지인 전북도의 대회 부지 선정과 예산 집행이 부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입장은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회를 1년 앞둔 지난해 8월 기반시설 공정률이 37%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였던 지난해 3월 코로나19를 이유로 대회 연기를 시도했는데 실제로는 준비 부족 때문이 아니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회를 연기해달라고 하면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화된다는 핑계를, 그런데 당시 잼버리 기반시설 공정률이 37%밖에. 잼버리 준비를 위한 계약 272건 중 69.1%인 188건이 수의계약이었다며 예산 집행이 공정했는지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당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계약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1억 원에다가 전북 전주에 위치한 모 회사인데요. 그리고 직원 3명으로 돼 있어요. 회사의 대표가 민주당 당원이라는. 또 뻘밭을 메운 부지를 선정한 것이 대회를 망친 원인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 뭘 했냐고 반문했습니다. 뻘밭 대참사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는 잼버리 준비기간 6년 중 무려 5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모든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사과한다면서도 국정조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 내용까지 야권 상황은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잼버리 대회 파행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책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능한 남탓 정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전 정부와 전라북도에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무총리는 사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새만금 잼버리 정부 지원위원장인 총리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잼버리 공동위원장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지원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주도의 감찰이나 감사가 아닌 국회의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찰 시도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를 제안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페이스북에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도민은 불명예만 안게 됐다며 국격과 긍지를 잃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고 썼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정부의 책임 규명 움직임과 정치권의 공방과는 별개로 이 세계 각국의 잼버리 대원들은 한국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직 3만 명가량의 참가자들이 한국에 남아 고궁도 방문하고 길거리 음식도 먹으며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매력에 빠진 잼버리 대원들의 모습은 임서인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형형색색 한복을 입은 외국인들이 경복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더운 날씨에도 머리엔 갓까지 썼습니다. 주말을 맞아 잼버리 대원들이 고궁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It's a little bit hot, but I like the hanbok. Palace is beautiful. K-팝 콘서트를 끝으로 잼버리 공식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상당수 대원들은 국내에 남아 한국 문화를 즐겼습니다. 서울 인사동 상점에서 부채와 책갈피 등 가족들에게 선물할 기념품을 고르고 I look very pretty. Like the patterns on it. And I hope my mum will as well. 명동 노점상에선 김치만두와 붕어빵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맛봅니다. A bit spicy, but I like it. It was good. It's really good. 서울시가 운영하는 잼버리 웰컴 센터에는 어제부터 1,000명이 넘는 대원들이 방문해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It was kind of difficult to play the game where I have to turn. Well, that was more easier and it was funnier. 당분간 전국 관광 명소에는 한국 매력에 빠진 잼버리 대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7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특별 사면 범위를 최종 확정합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다수의 재계 총수와 정치인들 이름이 거론됐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당일 어떤 내용의 광복절 메시지를 전할지도 궁금합니다. 곽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취임 후 세 번째 특별 사면을 합니다. 지난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대상자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퇴강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인 중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등이 거론됩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하면서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등을 폭로했다 지난 5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특사 명단을 확정합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와 미래를 강조하면서 건국의 의미를 되새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분단의 현실과 북한의 군사 위협 등을 다룰 한미일 정상회의 내용도 경축사에 담길 예정입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오는 17일 출국합니다. 이 세 정상이 종일 마주 앉아 군사 분야를 비롯해 공급망과 사이버 안보까지 논의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이번 의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94년 국제다자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모두 12차례 개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차례 만남이 이뤄졌는데 세 나라 정상이 별도 정상회의를 위해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세 정상은 18일 오전 정상회의와 오찬을 한 뒤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한미나 한일 양자회담 개최도 조율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이 지금까지와 비교해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된다며 3자 협의체가 뚜렷한 독립성을 얻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데 정례적 군사훈련이나 정보 공조를 논의할 3국 협의체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AI와 사이버, 경제안보와 같은 비군사적 분야 협의체 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태 지역의 다자간 공조 체제가 나토, EU 등과 연계돼서 글로벌 안보와 경제 현안에 함께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이번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동성명에 중국을 직접 명시하는 표현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광복절 진검다리 연휴인데 습하고 뜨거운 찜통더위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더위를 날리려는 시민들은 계곡에서, 바다에서 막바지 피서를 즐겼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시원한 휴가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계곡물이 흐르는 물놀이장에서 피서객들이 공놀이를 즐깁니다. 튜브에 몸을 맡기고 차가운 물속을 둥둥 떠다닙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올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고 여기 이제 심지어 추운 것 같아요. 발만 담갔는데도 태풍과 폭염으로 지쳤던 몸과 마음의 피로가 풀립니다. 발만 담그고 있어도 여름이 확 가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물놀이를 하다 지치면 평상에 앉아 고기도 구워 먹습니다. 밥 먹다가 또 쉬다가 더워지면 그냥 가고 계속 놀고 있는 것 같아요. 파도가 들이치는 모래사장에도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배만 들어보자. 모래놀이를 하고 바닷물에서 헤엄을 치며 무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애들 파도 치는데 뛰어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모래놀이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폭염이 이어지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피서객이 몰리는 휴가철에는 물놀이 사고 뉴스도 매년 전하게 돼 마음이 무거운데 올해도 잇따랐습니다. 한 계곡에서는 손주가 잃어버린 튜브를 찾아주려다 할아버지가 물에 휩쓸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수풀이 무성한 하천가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한창입니다. 어제 낮 1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계곡에서 58살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손주가 잃어버린 튜브를 찾아주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떠내려가는 튜브를 가지러 갔다가 실종됐다고 이렇게 신고가 들었거든요. 풀숲에 걸려있는 요구조자 발견했고요. 어제 비슷한 시각 강원 삼척시 해수욕장에선 40대 남성과 10대 아들이 파도에 휩쓸려 구조됐지만 아버지는 끝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성인분 심정지 와가지고 CPR 했고 아들 구하러 그 아버지가 들어가셨다가 같이 빠졌다고. 오늘 낮 12시 25분쯤 강원 동해시 해수욕장에선
80대 남성이 물놀이 도중 깊은 곳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남성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총 136명으로 이 중 절반이 8월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물놀이 중 떠내려가는 물건을 억지로 잡지 말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튜브 등 주변 도구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직위 해제 압박까지 해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 공무원이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교권이 침해당할 때 구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학교 교칙에 관련 조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세종시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이던 A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이틀 만에 담임직을 내려놨습니다. 당시 A교사를 신고한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 성모 씨. A교사가 이동 수업을 거부하는 자신의 자녀를 교실에 남겨둔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석 씨는 A교사의 직위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 한 번 열지 않고 직위 해제 조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교원지휘법상 각 학교 규칙엔 교권보호위원회 조항이 포함돼야 하는데 당시 이 학교 교칙엔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실 붕괴의 압축판입니다. 이런 악성 민원과 학부모 갑질에 교사는 무방비로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학교 태도가 변한 건 지난 2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A교사의 직위 해제 취소 처분이 나온 이후입니다. 학교는 그제야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조항을 교칙에 넣었고 이후 경찰, 검찰 조사에서 A교사가 혐의를 벗자 위원회를 열어 석 씨에게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후 8개월이나 지난 시점입니다. 석 씨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학교 교권보호위 결정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내부 직원이 고객 계좌를 무단으로 만들거나 수백억 원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스스로 통제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일 텐데요. 정부는 내부 비리가 발생하면 최고 경영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연내 전국구 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대구은행. 그런데 일부 영업점에서 고객 몰래 천여 개의 증권계좌를 불법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도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2년 동안 127억 원을 편취한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남은행 부동산 PF 담당 직원은 15년에 걸쳐 5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이후 정부가 내부 통제 강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비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최고 경영자에게 내부 통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현행법은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임원 각자의 책무가 명시되면서 문책도 가능해집니다. 특정은행의 어떤 사업부에서의 사고를 사실은 미리 예방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CEO가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 통제에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금융감독원은 또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사의 보고를 교차 검증하는 등 감독 관행도 바꿀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네, 그저 길거리를 걷는 것도 불안하게 만드는 흉악범죄가 이어지면서 법무부가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합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사회부 황민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흉악범죄 대응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내놓은 카드가 왜 가석방 없는 무기형입니까? 네, 법무부는 그동안에도 극악한 범죄자에 대해 보다 강력히 단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림동과 서현역 등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관련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좀 더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흉악범을 엄벌하고 사회와 격리시켜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커졌고 그 대안으로서 제기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국민 87%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만큼 공감대도 퍼진 상황입니다. 현재도 흉악범들에게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습니까? 이들도 많이 풀려납니까? 네, 현행법상으로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범죄자라도 20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가석방이 되는데 실제 이렇게 풀려난 무기수는 2018년 40명 등 지난 6년 동안 꾸준히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흉악한 범죄자라도 수감 생활만 모범적으로 하면 사회로 돌아올 방법이 있었던 건데요. 법무부는 앞으로 무기징역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선고할 때부터 가석방 허용 여부까지 확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 형법상의 무기징역의 종류 중에서 가석방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조문으로 충분합니다. 네, 가석방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네, 법무부는 이 제도가 되면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길이 생겨 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고 범죄자가 가석방으로 나와 보복 범죄를 할 걱정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에선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안 해 사실상 사형 선고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그런 효과를 달성하려고 사형을 선고하는 건 부당하다며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흉악범 영구 격리 우회로가 하나 막힌 셈인데 법무부는 새 법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 문제로 사실상 어렵게 된 이 사형제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은 어떤 범죄자가 받게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법무부는 어떤 종류 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적용할지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등이 도입하고 있는데요. 미국 사례를 보면 주로 사형 대상 범죄자에게 선고되었는데 마약이나 교통사고 등이라도 범죄가 중하고 상습적인 경우까지 확대돼 왔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예. 법무부는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처벌과 인권을 모두 감안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어쨌든 흉악범죄를 줄일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마와 폭염에 이어 태풍까지 이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달 새 배추값은 2.6배나 올랐다고 하는데 손님들이 줄면서 상인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박한솔 기자가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주말 오후이지만 시장 거리가 한산합니다. 가게에 들어가려다 그냥 지나치는가 하면 물건을 집었다 내려놓는 손님도 있습니다. 장마의 폭염, 태풍까지 오락가락 날씨가 계속되면서 채소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새 배추값은 2.6배가 뛰었고 대파와 무 가격도 1.5에서 2배가량 올랐습니다. 상인들은 변덕스러운 날씨에 썩은 채소를 버리기 일쑤입니다. 겉에는 멀쩡해도 속이 썩어서 비 오고 뜨거우니까는 막 썩고 그러니까 양도 적고 그래서 더 그래요. 요새 엄청 비싸요. 과일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수박은 한 통당 3만 원인데요. 지난달에 비해 10,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참외도 지난달에 비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수박은 한 통에 원래 좋은 거 47,000원, 5만 원 돈 하는데 어디 그거 사 먹겠어요? 금박, 금무 다 그래. 물건을 사려다가도 가격을 듣고는 발길을 돌리는 손님들이 부지기수입니다. 10명 물어보면 한두 명 살까 말까. 살림하는 사람은 절대 못 사 먹어.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 모두 걱정입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어지는 불경기에 곳곳에 상가가 텅텅 비어가면서 공실 문제가 점점 더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일까요? 최근 이런 문제를 오히려 역이용한 틈새 신산업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김연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패션 브랜드의 성지와도 같았던 서울 가로수길입니다. 지금은 이처럼 한 집 건너 한 집골로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빛바랜 명성에 높은 임대료가 겹쳐 핵심 상권인데도 공실률이 36%를 넘어섰습니다. 대로변에 옛날에는 브랜드 메이커 가게들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비어있는 가게가 많고. 부동산 급등기 투자 광풍이 몰아쳤던 지식산업센터는 더 심각합니다. 낮은 입주율에 인기가 시들자 한때 4천억 원에 달했던 거래 규모는 1,200억 원으로 떨어졌고 온라인엔 이른바 마이너스 피가 붙어 가격이 깎인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그러자 이렇게 심각해지는 상가 공실을 오히려 파고드는 이색 산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텅 빈 공간을 공유 창고로 바꿔 매달 사용료를 내면 개인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끄는 겁니다. 규모가 큰 캠핑용품부터 스포츠용품, 계절이 지난 옷들까지 좁은 원룸에 살아 수납 공간이 부족한 1인 가구가 이용객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설명입니다. 주로 20대에서 40대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 물품을 보관하시고 그만큼 그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집값 급등에 넓은 집 갈아타기는 어려워지고 텅 빈 상가는 갈수록 늘어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지형의 틈새를 겨냥한 신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도 나고 열도 나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불경기와 폭염의 스트레스를 매운 음식으로 해소하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식품업계도 매운맛에 빠졌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마트 라면 코너입니다. 매운 볶음면이 종류별로 진열돼 있고 매움 지수인 스코빌 지수가 청양고추보다 더 매운 컵라면도 눈에 띕니다. 국내외 경기가 안 좋은 데다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매운 음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나 제가 오늘은 좀 땡기는 날이다 풀리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땀도 나고 매운 거 먹으면서 기존 라면을 2배, 3배 더 맵게 만든 리뉴얼 제품도 속속 등장했고 소스나 간식류도 다양한 매운맛으로 출시되는 추세입니다. 맵기 정도뿐만 아니라 먹어보지 않은 매운맛을 찾는 소비자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다양한 매운맛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운 라면 시장을 이끈 불닭 시리즈는 지난달 기준 누적 판매 50억 개를 돌파했고 한 떡볶이 브랜드는 지난달 마라떡볶이를 출시해 품절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좀 매운 걸 잘 못 먹는 편인데 좋아하는 편이어서 마라탕 맵기를 좀 살짝 맵게 해서 먹거나. 젊은 층 사이에서도 매운맛 선호 현상이 꾸준히 나타나면서 매운맛이 식품업계의 새로운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영불 해협에서 난민을 가득 태운 선박이 전복돼 6명이 숨졌습니다. 난민의 무덤으로 불리는 지중해에서도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선이 또 뒤집혔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뱃머리에 담요를 덮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일부는 들것에 실려 배에서 내립니다. 현지 시간 12일 새벽,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향하던 난민선 한 척이 급류를 만나 침몰했습니다. Ils chargent trop les bateaux. Donc les bateaux, ils n'avancent plus. Le dernier bateau qu'on a intervenu, le bateau était trop chargé. 현재까지 6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모두 30대 아프가니스탄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60여 명은 구조됐는데 구조되기까지 몇 시간 동안 가라앉는 선박 안에서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abord, ce naufrage d'une embarcation de migrants, c'est 4 navires français qui ont mené cette opération de sauvetage, accompagnés, complétés. 영국 정부는 올 한 해 바다를 건너 16,000명의 난민이 들어온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We will go again. To learn in their universities or college, yeah. The only reason we want to go there. 같은 날 튀니지에서 출발한 난민선도 뒤집혀 8개월 영아를 포함한 2명이 숨졌습니다.
난민들은 대부분 과적한 작은 선박에 제대로 된 구명조끼조차 없이 목숨 건 항해를 떠납니다. 지중해에서 죽거나 실종된 난민은 올해만 2,100명에 달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중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을 재개했습니다. 사드 갈등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난 6년여간 중단됐었죠. 중국이 관광 빗장을 이제야 돌연 푼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진 기자가 외교적,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해봤는데요. 단체 관광을 푼 중국의 속내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평택항에 도착합니다. 코로나19로 운행이 중단된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베이징 여행사엔 단체 여행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我们现在这个热门目的地呢，比如说像日本的咨询量、韩国的咨询量以及澳大利亚的咨询量是非常高的。 중국 관광객 6허가 돌아옵니다. 올 초 단체 여행을 재개하면서도 한국은 배제하던 중국이 지난 10일 3차 명단에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2017년 3월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으로 중국은 한국행 단체 비자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사실상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는 셈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관광 빗장을 푼 건 경제적 이유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처음 마이너스로 돌아섰을 만큼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쳤습니다. 对于现在这个情况是比较消费的时候稍微谨慎一点，但是能省一点还是省一点吧。 내수 부진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다 보니 한국과 일본 등 인접국 단체 관광을 재개해 항공 여행 산업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노리려는 겁니다. 외교적 의미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기 약 열흘 전에 발표됐습니다. 시진핑으로선 3국 밀착을 경계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유화의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중 관계의 악화가 중국의 대외 전략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더 이상 악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게 하려는. 특히 왕이 외교부장 복귀를 전후로 중국은 한중일 협의체 부활 등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 과연 6허의 귀환이 그 시발점이 될지. 뉴스7 포커스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활동한 독립유공자 가운데 현재 9분만 살아계신데 이 중 광복군 출신은 단 3분 생존해 있습니다. 광복 이후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일본에 거주해온 광복군 출신 오성규 애국지사가 78년 만에 영구 귀국했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입국장에 휠체어를 탄 오성규 애국지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오 지사는 감개무량하다고 했습니다. 감개무량해서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내 유일한 생존 광복군이자 독립유공자인 오 지사가 78년 만에 영구 귀국했습니다. 올해로 정확히 100세가 된 오 지사는 생애 마지막을 고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뜻을 올 초 우리 정부에 전달했고, 제가 일본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나라 와서 죽어야지. 정부 대표단이 일본으로 건너가 오 지사를 모셔왔습니다. 가족들한테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지사님의 건강도 또 체크를 해야 되고. 오 지사는 16살의 나이에 중국 만주에서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했고 1945년 5월 미군과 함께 한미 합작 특수훈련을 받고 국내 진격을 준비하다 광복을 맞았습니다. 오 지사는 입국 직후 서울 현충원으로 이동해 김학규 광복군 제3지대장 묘에 환국 신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찾아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오성규 애국지사는 중앙보훈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용두 3위로 끝난 중국 비밀경찰서 수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 중국이 식당을 위장한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어서 논란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수사가 끝났습니까? 네, 최근에 수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일단 이 의혹은요, 지난해 11월에 국제인권단체에서 중국이 전 세계 53개국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하면서 이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연행하고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우리 방첩당국도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추정되는 한 식당을 특정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해당 식당의 주인은 국내에 있는 중국인 10여 명의 귀국을 도와준 건 맞지만 이들을 연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我们做的事情呢，都给大家公开了。我们只是在韩国为这个所有的韩国的侨民提供一些义务、这个自愿性的这种帮扶和。 이후에 방첩당국이 왕 씨와 식당을 조사해 왔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간첩 혐의로는 조사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첩 혐의는 왜 들여다보지 못한 거죠? 이게 현행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형법에 간첩 행위는 적국을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적국 개념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게는 없지만 정부의 국방백서 등에는 북한의 정권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위한 간첩 행위를 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건 간첩 행위로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법상 이 간첩의 정의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논의는 없습니까? 네, 현재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이 이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이 외국인이나 외국인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이나 군사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로 넓히거나 국가 기밀의 해외 유출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하자 등으로 간첩 행위를 넓게 해석하자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개정안들은 이 3월에 법사위에 회부됐는데요. 아직까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의견도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법사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요, 법원 행정처가 이 산업기밀과 군사기밀 유출 모두 현재 관련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형법상의 간첩죄의 정의까지 바꾸는 건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저희가 좀 물어봤는데요. 이 사법부 관계자가 국회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형법을 개정하면 간첩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이걸 국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방국의 스파이도 적국의 스파이와 같은 범주로 묶어서 처벌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사법부의 우려도 생각해볼 부분이긴 하지만요. 이 법적 근거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정치권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용두 3위로 끝난 중국 비밀경찰서 수사의 느낌표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 조지 워싱턴이 했단 말이죠. 미국에서는 이미 4월에 이 비밀경찰서 운영 혐의로 중국인 2명을 체포해서 재판에 넘겼고요. 지난달부터 중국은 강화된 반간첩법을 시행하는 등 자국의 국가 기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전쟁이라고 해도 틀릴 정도가 아닌데요. 우리도 이 모든 판단의 제일 원칙을 국익에 놓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물음표는요. 혁신안 적용하면 당 대표도 달라진다입니다. 예, 민주당 혁신위가 지난주죠. 대의원제를 무력화시키는 전당대회 규정을 제안을 했는데 당내 반발이 크다면서요. 네, 먼저 혁신안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바뀐 건지 이거부터 좀 보겠습니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이 현재는 권리당원이 40%, 대의원이 30%, 여론조사 25%와 일반 당원 조사 5%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권리당원 조사를 70%로 늘리고 여론조사를 30%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의원의 투표권이 사실상 사라진 겁니다. 네, 대의원이라면 국회의원과 또 광역단체장, 또 원외 지역위원장 이런 사람들인데 이들의 투표권이 사라지는 게 영향이 큽니까? 네, 한번 지난 사례를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전당대회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당시 친문계 핵심이었던 홍영표 의원과 맞붙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송 전 대표가 대의원 득표에서 앞서고 권리당원 득표에서는 밀렸지만 0.5%포인트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번 혁신안을 대입해보면요. 총 투표소에서 앞서는 홍 의원이 승리하는 것으로 결과가 바뀝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권과 권리당원 투표권이 등가로 같아지기 때문인데요. 기존 룰대로 대의원 30%를 반영하면 대의원 한 표는 권리당원 60표의 가치를 갖습니다. 그만큼 대의원의 표심이 중요했던 거죠. 이번 혁신안의 핵심도 바로 이 대의원제 무력화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의원 역시 권리당원과 같은 딱 한 표의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과 같은 박빙의 경선 상황에서는 극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비명계가 이들 뜻대로 규칙을 개정한 게 아니냐고 비난하고 나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개딸당을 지향을 했으니 뭐 당으로서는 정말 백해무익에 끼친 것이다. 대의원들이 권리당원의 60배, 70배의 투표 가치, 투표를 행사하는 것, 그것 역시 이상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혁신안 적용하면 당대표도 달라진다의 느낌표는 혁신 아닌 긁어 부스럼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혁신위가 제시한 안이 당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당헌 당규를 고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또 이 안이 그대로 의결될지도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총의를 모아야 할 시점에 분란만 커졌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요즘 극장가에선 주인공보다 조연 배우가 흥행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특한 캐릭터로 잊지 못할 대사를 남기는 조연들이 영화의 화제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신 스틸러 배우들을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여름 관객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배우는 김종수입니다. 한 주 간격으로 개봉한 밀수와 비공식 작전에 모두 출연해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전혀 다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누리꾼 사이에선 김종수의 발견이라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내 파트를 너무 깔끔하게 흠이 안 가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긴장감들이 사실은 매번 있었죠. 주요 인물이 위기에 처하는 순간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밀수의 고민씨. 김혜수, 염정아와 같은 유명 배우 사이에서도 존재를 과시하며 시선 강탈,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원이라는 캐릭터의 좀 개성이 뚜렷하게 잘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와 정말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면서 믿고 보는 배우 김선영도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주인공 이병헌 못지않은 독보적인 연기로 역시 김선영이라는 갈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전보다 더 조연 배우가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최근 범죄도시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것도 마동석 못지않게 초롱이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화제성을 만들어내는 배우가 없으면은 영화가 롱런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인공보다 더 중요해진 조연 배우. 여름 극장가의 흥행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선배님인 것 같아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휴가 떠난 분들 많으시죠? 광복절을 기념해 모레까지 서대문 독립축제가 개최됩니다. 짧은 연휴 가족분들과 뜻깊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폭염특보가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한 주 내내 30도를 웃돌며 무덥겠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오르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1시간에서 2시간 후까지도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부터 동해안에서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경기 북부 서해안에 또 내일 밤부터는 영동 지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내륙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계속해서 높은 너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도심과 해안 지역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광복절에는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 영동 지역의 비는 수요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3일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